서울역에서 한 소년이 손을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1,000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심코 지갑을 꺼내던 그 순간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할아버지, 그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김준혁의 세상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13살 소년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이목 옆에 있는 점도 똑같고 웃을 때 오른쪽 눈이 더 작아지는 것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윤미라. 그가 10년 전 떠나보낸 첫사랑. 그리고 이 앞에 선 소녀는 엄마가 저한테 불러주던 자장가도 기억해요. 우리 아가 잘 자라. 나비처럼 훨훨 날아라. 김준혁의 손이 떨렸다. 그 노래는 오직 윤미라만 알고 있던 노래였다. 너 이름이 뭐니? 민호예요. 윤민호. 소년의 마른 어깨와 창백한 얼굴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겨울 칼바람이 서울역 안으로 불어들어왔지만 김준혁의 가슴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 장의 사진이 바꿔놓은 운명. 그리고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 서울역의 거대한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역사 안으로 불어들어와도 민호의 얇은 점퍼는 그대로였다. 13살 소년의 작은 손은 이미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며칠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서울역 북쪽 출구 근처 기둥 옆에 항상 자리를 잡았다. 그곳이 행인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이었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1,000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무시했다. 어떤 이들은 짜증을 내기도 했고 역 직원들은 종종 그를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다시 돌아왔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역은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더욱 붐볐다.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사이로 민호는 몸을 낮추고 앉아 있었다. 배는 점점 더 고파왔다. 오늘은 아침에 빵 반 개를 먹은 것이 전부였다. 어제 받은 동전들을 모아 겨우 산 것이었다. 이번 주말까지만 버티자. 민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현실은 냉혹했다. 일주일 전 그는 생활하던 고아원에서 가출했다. 더 이상 그곳의 폭력과 무관심을 견딜 수 없었다. 특히 새로운 남자 선생님의 매서운 눈빛과 거친 손길이 두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의 희망은 점점 작아졌다. 오늘도 별 수확 없이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고 그의 존재는 더욱 투명해졌다. 그때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깊고 차분한 목소리에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코트에 정갈한 넥타이, 그리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배가 고파서요. 민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이 남자가 영무원이나 경찰은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다. 남자는 잠시 민호를 관찰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학교는? 부모님은?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없어요. 남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다. 밥은 먹었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남자가 지갑을 열자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에 눈가에 작은 점이 있는 여자.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숨이 막혔다. 할아버지, 그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이 사진 속 여자요. 우리 엄마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미라. 제 엄마 이름이에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민호의 손에서 사진을 가져가려 했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다.
장난치지 마라. 이 사진은. 남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 맞아요. 이목 옆에 있는 점도 똑같고 웃을 때 오른쪽 눈이 더 작아지는 것도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저한테 불러주던 자장가도 기억해요. 우리 아가 잘 자라, 나비처럼 훨훨 날아라라고 시작하는. 남자의 눈이 커졌다. 그 노래는 윤미라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노래였다. 너 정말 윤미라의 아들이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엄마가 3년 전에 사라졌어요. 하루는 곧 돌아올게라고 하고 나가셨는데 그 후로 안 오셨어요. 남자 김준혁은 혼란스러웠다. 윤미라는 그의 첫사랑이었다. 10년 전 헤어진 후 우연히 2년 전에 다시 만나 짧은 인연을 이어갔었다. 그녀는 결코 아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년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너 이름이 뭐니? 김준혁이 물었다. 민호예요. 윤민호. 김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궁금증, 그리고 이상한 예감이 뒤섞였다. 추운데 일단 어디 들어가서 이야기해볼까? 민호는 망설였다. 낯선 어른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엄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엄마를 찾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배고프지? 먼저 뭐라도 먹자. 김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서울역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준혁을 따라갔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민호를 감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다. 김준혁은 구석 자리를 요청했고 메뉴를 보지도 않고 2그릇의 김치찌개와 공기밥을 주문했다. 천천히 먹어. 다 들어줄 테니까. 김준혁이 말했다. 민호는 공손하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김준혁은 그런 민호를 가만히 지켜봤다. 소년의 마른 손목과 창백한 얼굴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 어머니, 윤미라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김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음식을 삼키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엄마는 정말 예뻤어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고 항상 저한테 우리 민호는 특별한 아이라고 하셨어요. 민호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점점 선명해졌다. 엄마는 항상 꽃무늬 원피스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손목에 작은 문신이 있었는데 별 모양이었어요. 김준혁의 손이 떨렸다. 윤미라의 별 문신은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그녀가 23 생일에 그와 함께 새긴 것이었다. 그리고 민호가 계속했다. 엄마는 매일 밤 제 이마에 3번 키스하고 사랑해, 우리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민호를 유심히 바라봤다. 소년의 눈매와 콧날, 그리고 특히 입술 모양. 그것은 분명 윤미라를 닮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도 떠올리게 했다. 민호야, 내 생일이 언제니? 김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7월 15일이요. 올해 14살이 돼요. 김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계산이 맞았다. 13년 전 그와 윤미라는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후 그녀는 갑자기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아무런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민호야, 혹시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들었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그냥 아빠는 멀리 있다고만 하셨어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김준혁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 수 있을까? 윤미라는 왜 그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아이를 남겨두고 사라진 걸까? 민호야, 내 어머니가 사라진 후 어디서 지냈니? 처음에는 이웃 아줌마가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3년 동안 살았죠. 민호의 눈에 그늘이 졌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김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큰 결정을 내려야 함을 알았다. 민호야, 오늘 밤 갈 곳이 있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서울역에서 자려고 했어요. 그럴 수는 없어.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오늘 밤은 내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자도록 하자.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준혁을 바라봤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김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이 소년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어머니와 나는 오래전 특별한 사이였단다. 김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윤미라의 아들이라면 내가 도와야 할 이유가 충분해. 민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정말 엄마를 아세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는 윤미라의 소식을 2년 전부터 듣지 못했다. 마지막 만남 후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함께 찾아보자. 김준혁이 말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 식사를 마친 후 김준혁은 민호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다. 소녀는 고급 호텔의 화려함에 압도된 듯했다. 김준혁은 민호에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호텔 가운을 입으라고 했다. 그동안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소년의 배경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대리, 윤미라라는 여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찾아봐. 특히 그녀에게 아들이 있는지 확인해. 이름은 윤민호야. 13세. 김준혁이 전화로 지시했다.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마치 다른 아이처럼 보였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에서 소년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다. 김준혁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민호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 우리는 DNA 검사를 받을 거야. 김준혁이 민호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알아볼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김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렇게 늙지 않았단다.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네, 아저씨. 민호가 작게 웃었다. 그날 밤 김준혁은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평화롭게 잠든 소년을 생각하며 그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윤미라와의 첫 만남, 그들의 사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까지. 미라야, 내가 숨긴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낼 거야. 김준혁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만약 민호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민호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 그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호텔 레스토랑의 아침 식사는 민호에게 신세계였다. 다양한 빵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음식들이 뷔페 테이블에 가득했다.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시에 음식을 담았지만 김준혁의 격려에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다. 많이 먹어. 내 나이에는 잘 먹어야 해. 김준혁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맛보았다. 입안에 퍼지는 풍미에 그의 눈이 커졌다. 고아원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맛이었다. 오전에 병원에 들러서 DNA 검사를 받을 거야. 김준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랑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김준혁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윤미라. 내 어머니는 내 첫사랑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는 대학 시절에 만났고 4년을 함께했지. 하지만 여러 이유로 헤어졌단다. 어떤 이유요? 민호가 물었다. 김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다. 내가 미국 유학을 떠나야 했고 내 어머니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 장거리 연애는 우리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 사실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김준혁의 부모님은 윤미라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그녀의 집안이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젊은 김준혁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고 결국 유학을 핑계로 관계를 정리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10년이 지나고 우연히 다시 만났지. 2년 전이었어. 김준혁의 눈이 멀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다시 가까워졌어.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다시 사라졌단다. 더 이상의 연락도 없이.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때가 엄마가 저를 두고 사라진 때랑 비슷해요. 김준혁의 눈썹이 올라갔다. 정확히 언제였지? 3년 전 5월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아침에 나가면서 곧 돌아올게라고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김준혁은 계산을 해보았다. 그가 윤미라를 다시 만난 것은 2년 전 여름이었다. 민호의 기억과는 맞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민호야, 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민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엄마는 항상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민호는 특별한 아이라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저를 깨울 때는 뺨에 뽀뽀를 3번 하셨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감정적이 되었다. 엄마는 향수를 좋아하셨어요. 항상 달콤한 냄새가 났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노래를 불렀어요. 김준혁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는 윤미라였다. 그녀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창가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그 향수. 그가 첫 데이트 기념일에 선물했던 그 향수를 그녀는 항상 소중히 여겼다. 엄마의 직업은 뭐였니? 김준혁이 물었다.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가끔은 저에게도 가르쳐 주셨죠. 민호가 대답했다. 엄마 손가락은 정말 길고 예뻤어요. 김준혁은 윤미라의 피아노 연주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녀의 긴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던 모습, 연주에 몰입해 눈을 감던 그 표정까지. 혹시 이거 가지고 있니? 김준혁이 자신의 손목 시계를 가리키며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김준혁은 다시 물었다. 목걸이나 팔찌 같은 엄마의 물건은?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셔츠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은목걸이였다. 펜던트는 반으로 갈라진 하트 모양이었다. 이거 엄마가 항상 하시던 건데 사라지기 전날 저에게 주셨어요.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나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하셨죠. 김준혁의 손이 떨렸다. 그 목걸이는 그가 20년 전 윤미라의 생일에 선물했던 것이었다.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 다른 반쪽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지갑을 열고 작은 칸에서 반쪽 하트 펜던트를 꺼냈다. 이거 혹시? 민호의 눈이 커졌다. 김준혁은 두 반쪽을 맞추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김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DNA 검사 결과가 필요했다. 식사 마치면 병원에 가자. 그가 간신히 말했다. 병원에서의 DNA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준혁의 영향력 덕분에 긴급 처리가 가능했지만 결과는 며칠을 기다려야 했다. 검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겨울의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내 기억 속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니? 김준혁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는 강했어요. 항상 웃고 계셨지만 가끔은 밤에 몰래 우시는 것을 봤어요. 저한테는 항상 민호야, 세상이 힘들어도 넌 절대 굴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죠. 김준혁은 묵묵히 들었다. 윤미라는 항상 강인한 여성이었다. 외적으로는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날 뭐 했는지 기억나니? 김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엄마가 아침에 특별한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딸기와 초콜릿으로 웃는 얼굴을 그려주셨죠. 그리고 그는 잠시 목이 메었다. 저를 정말 꽉 안아주셨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작별 인사였던 것 같아요. 김준혁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윤미라는 왜 아들을 두고 떠났을까? 그녀는 결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다. 무언가 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엄마는 절 안 버렸어요. 마치 김준혁의 생각을 읽은 듯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분명 돌아오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엄마는 절대로 절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김준혁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너의 믿음이 맞을 거야. 그들은 한강가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다.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김준혁은 윤미라와의 과거를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내 어머니는 음악을 정말 사랑했어. 피아노뿐만 아니라 기타도 잘 쳤지.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 축제 때였어. 그녀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지.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엄마 노래 목소리는 정말 예뻤어요.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실 때면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김준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마법 같았지. 시간이 흐르면서 김준혁은 자신이 이 소년에게 점점 더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다. 민호의 웃는 모습, 이야기하는 방식, 심지어 생각하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윤미라를 닮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민호야, 앞으로 며칠 동안은 내 집에서 지내자.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준혁이 제안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아저씨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김준혁은 민호의 말을 끊었다. 넌 윤미라의 아들이야. 그것만으로도 너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란다. 사실 김준혁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이도 맞고 모든 이야기가 들어맞았다. 하지만 그는 과학적 증거를 기다리고 싶었다. 13년간 알지 못했던 아들의 존재.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진실이었다. 그날 저녁 김준혁은 민호를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데려갔다. 민호는 넓은 공간과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압도된 듯했다. 여기서 살아요? 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래, 혼자 살기엔 너무 큰 공간이지만. 김준혁이 대답했다. 손님방이 있어. 내가 쓰면 될 거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그림들, 책장에 가득한 책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다. 그가 거실 선반에 놓인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김준혁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여성은 분명 자신의 어머니 윤미라였다. 이 사진. 민호가 속삭였다. 김준혁이 다가와 사진을 집어들었다. 20년 전 대학 축제 때 찍은 거야. 내 어머니가 노래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지. 민호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젊고 활기찬 어머니의 모습에 그의 가슴이 아팠다. 행복해 보여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김준혁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서로를 사랑했을 뿐이야. 민호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아저씨, 혹시 엄마가 피아노 치는 영상 같은 거 있어요? 김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있을지도 몰라.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몇 개 있었는데. 그는 서재로 향했고 민호가 뒤따랐다. 오래된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김준혁은 비디오 테이프 몇 개를 찾아냈다. 이걸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을지 모르겠네. 하지만 운 좋게도 그는 오래된 VCR 플레이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실 TV에 연결하고 첫 번째 테이프를 넣었다. 화면에 윤미라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4세 윤미라가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엄마. 민호가 속삭였다.
김준혁도 감정에 복받쳤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음악. 모든 것이 과거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영상이 끝나고 민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저씨,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요. 김준혁은 민호의 어깨를 감쌌다. 함께 찾자. 내 어머니가 어디 있든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날 밤 민호는 김준혁이 준비해준 손님방에서 잠들었다. 김준혁은 자신의 방에서 윤미라에 관한 오래된 편지들과 메모들을 꺼내 읽었다. 그는 무언가 단서를 찾고 싶었다. 윤미라가 왜 민호의 존재를 숨겼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헤어지기 직전 윤미라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준혁아, 우리의 사랑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어. 너의 미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부디 행복하길. 마이너스 미라. 김준혁은 그 편지를 수백 번도 더 읽었지만 이제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혹시 윤미라는 그때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 사실을 숨긴 것일까?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단서가 부족했다. 민호를 통해 조금씩 퍼즐을 맞춰 나가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다. 미라야,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 김준혁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만약 민호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책임이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먼저 윤미라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혁은 일찍 일어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내야 한다고 비서에게 전달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불만을 표할 테지만 지금 그에게는 민호가 우선이었다. 박 대리, 윤미라에 관한 정보는 찾았나? 김준혁이 전화로 물었다. 네, 회장님.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윤미라 씨는 실제로 아들이 있었습니다. 윤민호, 현재 13세. 3년 전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 성북구에서 거주했으나 어머니의 실종 후 국립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김준혁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실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경찰 기록에 따르면 윤미라 씨는 3년 전 5월 15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선 후 귀가하지 않았고 이웃의 신고로 실종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뭐? 특이한 점은 실종 직전 윤미라 씨가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지품 일부를 챙겨 떠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김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고맙네. 계속 조사해줘. 특히 그녀의 마지막 3년간 행적, 질병 기록, 재정 상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 전화를 끊은 후 김준혁은 거실로 나갔다. 민호는 이미 일어나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다. 잘 잤니? 김준혁이 다가가며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네. 오랜만에 정말 푹 잤어요. 아침 먹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준혁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김준혁은 민호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오늘은 내가 살던 고아원에 가보려고 해. 내 기록이나 어머니에 관한 정보가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꼭 가야 하나요? 거기로 돌아가기 싫어요. 김준혁은 민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고아원에서?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좋은 기억이 없어요. 특히 최근에 온 남자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김준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무서웠지? 밤에 아이들 방에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준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알았다.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거야. 하지만 먼저 내 기록을 확인해야 해. 내가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2시간 후 그들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국립고아원 앞에 도착했다. 민호는 차 안에서 나오기를 망설였다. 김준혁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용기를 내. 내가 있잖니. 고아원 입구에 들어서자 사무실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호, 정말 너구나. 어디 있었니? 다들 걱정했단다.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김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혁입니다. 민호의 친척이죠. 여성의 눈이 커졌다. 친척이요?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윤미라와 저는 특별한 관계였거든요.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의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원장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들은 사무실로 안내되었고 곧 마른 체형의 남성이 들어왔다. 원장이었다. 박 원장입니다. 민호의 친척이라고요? 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김준혁은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KJ그룹 회장 김준혁. 원장의 표정이 급변했다. 아, 김 회장님. 어쩐 일로? 그의 태도가 공손해졌다. 민호의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윤미라에 관한 모든 정보도요. 김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원장은 서둘러 파일을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민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김준혁은 그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가 3년 동안 이런 차가운 환경에서 지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파일이 도착했고 김준혁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윤미라가 실종된 후 경찰이 민호를 고아원으로 데려온 기록, 그의 심리평가, 학교 성적표, 그리고 2번의 실패한 입양 시도 기록까지. 민호는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원장이 설명했다. 항상 어머니가 돌아올 거라며 입양을 거부했죠. 그리고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라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김준혁은 끄덕이면서도 원장의 말에 의구심을 품었다. 파일 속 심리평가에 따르면 민호는 지능이 높고 창의적이며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였다. 단지 어머니의 상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뿐이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곳에서 아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준혁이 날카롭게 말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특히 최근에 부임한 남자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준혁의 눈빛이 차가웠다. 원장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 김 선생 말씀이시군요. 그는 최근에 휴직 중입니다. 김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내심 다짐했다. 그는 파일에서 윤미라가 민호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 목록을 발견했다. 작은 가방에 담긴 옷 몇 벌, 사진 앨범 하나,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 이 물건들은 어디 있습니까? 김준혁이 물었다. 물론 민호의 개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대답했다. 민호의 침대가 있는 대형 숙소로 안내되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가 줄지어 있었지만 인간적인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민호는 자신의 좁은 침대와 그 옆 사물함으로 다가갔다. 여기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물함에서 낡은 가방이 나왔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고 앨범과 봉투를 꺼냈다. 김준혁은 민호 옆에 앉아 함께 앨범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윤미라와 어린 민호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공원에서 놀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바다에서 뛰어노는 모습들. 모든 사진에서 윤미라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항상 웃고 계셨어요. 민호가 속삭였다. 저에게만큼은 항상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김준혁은 묵묵히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윤미라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민호는 자신을 닮아 있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이 편지는 뭐니? 김준혁이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엄마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열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 때가 되면 열어보자. 그들은 민호의 소지품을 모두 가방에 담았다. 김준혁은 원장에게 돌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는 이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 변호사가 진행할 것입니다. 원장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건 불법입니다. 입양 절차가 없이는. 걱정 마십시오. 저는 DNA 검사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친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김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 시설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김준혁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제가 아저씨 집에 있어도 돼요? 물론이지. DNA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윤미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그것만으로도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은 아직 남아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김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내 서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5년 전 재혼한 서지연은 그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13세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서지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12살 딸 수아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김준혁의 비서로부터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준혁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지연이 민호를 보며 물었다. 김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서지연 씨, 수아야. 이쪽은 민호란다. 몇 가지 설명할 것이 있어. 그는 이야기를 간결하게 정리했다. 윤미라와의 과거 관계, 서울역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민호가 그의 아들일 가능성까지. 서지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DNA 검사는 언제 결과가 나와요? 서지연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틀 후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 민호는 여기서 지낼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갈 곳이 없어요.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지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그저 복잡한 감정을 사귀는 듯했다. 알겠어요. 손님방을 준비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반면 수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안녕. 나는 수아야. 12살이야. 너는? 민호예요. 13살이에요. 민호가 수줍게 대답했다. 나보다 1살 많네. 오빠라고 불러도 돼. 수아가 웃으며 물었다. 민호는 당황한 듯했지만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 돼요. 서지연은 수아를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고 김준혁은 민호를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넓고 아늑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다. 이제 여기가 내 방이야. 필요한 건 뭐든 말해. 김준혁이 말했다. 민호는 조용히 방을 둘러보았다.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김준혁은 문득 질문이 떠올랐다. 민호야,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아저씨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저씨를 믿어요. 김준혁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맙다. 나도 내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덧붙였다.
만약 내가 정말 내 아버지라면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보상하고 싶어.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저 아저씨가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수아의 밝은 성격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그녀는 민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민호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오빠는 취미가 뭐야? 수아가 물었다. 피아노 치는 거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김준혁의 눈이 빛났다. 우리 집에도 피아노가 있어. 거실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봤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식사 후에 한번 쳐볼래? 김준혁이 권했다. 저녁 식사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잠시 건반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올렸다. 그리고 쇼팽의 이별의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13살 소년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고 감성적이었다. 김준혁은 윤미라가 똑같은 곡을 연주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민호는 어머니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분명했다. 연주가 끝나자 수아가 먼저 박수를 쳤다. 와, 오빠. 정말 잘 치네. 서지연도 감탄했다. 정말 재능이 있구나. 김준혁은 말없이 민호의 어깨를 꼭 쥐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김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윤미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녀의 실종 직전 행적,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왜 민호를 두고 떠났는지에 관한 단서를 찾고 싶었다. 미라야, 내가 어디 있든 반드시 찾아낼게. 그리고 우리 아들, 내가 꼭 지켜줄게. 김준혁은 깊은 결의를 다졌다. 일주일의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갔다. 민호는 조금씩 김준혁의 집에 적응해갔고 특히 수아와는 빠르게 친해졌다. 그들은 종종 함께 피아노를 치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서지연도 처음에 긴장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민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의 수줍은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에 점차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김준혁에게 일어났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와 보내려 했다. 13년간의 빈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김준혁은 민호를 데리고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뺨을 스쳤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했다. 학교는 어땠니? 김준혁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냥 보통이었어요. 공부는 재미있었지만 친구들은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엄마가 사라진 후로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말도 적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고아원 아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다들 저를 다르게 봤어요. 김준혁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야. 새 학교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지. 민호는 김준혁을 올려다보았다. 정말요? 저 학교 다시 다닐 수 있어요? 물론이지. DNA 결과가 오늘 나올 테니 그 후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거야. 민호의 눈에 희망이 어렸다. 하지만 곧 불안한 표정이 되었다.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요? 김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민호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난 너를 돕고 싶어. 내 어머니를 찾는 것도,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갑자기 김준혁에게 안겼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지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결과가 나왔대요. 김준혁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때가 왔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가 함께 소파에 앉았다. 김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네, 김준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나고 김준혁은 잠시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민호는 내 아들이 맞아.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민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준혁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었다. 이제 제가 진짜 아빠를 만난 거예요? 민호가 흐느끼며 물었다. 그래, 내 아들. 김준혁이 대답했다. 13년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야. 서지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과거에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의 순수한 기쁨에 마음이 움직였다. 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뛰어나왔다. 정말 민호 오빠가 진짜 오빠가 된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그날 오후 김준혁은 민호와 함께 윤미라를 찾기 위한 단서를 더 모았다. 그는 민호가 고아원에서 가져온 편지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김준혁은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래, 내가 준비됐을 때 열어보자. 대신 그들은 윤미라의 사진 앨범을 함께 살펴보았다. 김준혁은 민호가 어렸을 때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첫 돌사진, 유치원 입학식, 첫 피아노 발표회. 그가 놓친 모든 순간들이 앨범 속에 담겨 있었다. 이건 제가 5살 때예요. 민호가 한 사진을 가리켰다. 엄마랑 제주도에 갔었어요. 사진 속에는 해변에서 웃고 있는 윤미라와 어린 민호가 있었다. 윤미라의 웃는 모습은 행복해 보였지만 김준혁은 그녀의 눈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는 자주 아팠어요. 민호가 문득 말했다. 제가 8살 때부터 병원에 자주 가셨어요. 하지만 절대 아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김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에 어떤 병원이었는지 기억나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큰 병원이었어요. 하얀 건물. 서울대병원 같은? 김준혁이 물었다. 맞아요. 거기 같아요. 민호의 눈이 빛났다. 김준혁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대리, 윤미라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알아봐. 약 5-6년 전부터. 그날 저녁 박대리의 전화가 왔다. 김준혁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했다. 회장님, 윤미라 씨의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박대리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6년 전부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였지만 3년 전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진료 기록은 3년 전 5월 10일입니다. 김준혁의 손이 떨렸다. 그 후로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는 완화 치료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김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네. 계속 찾아봐. 통화를 끊고 그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윤미라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다니. 그리고 상태가 악화되던 시점이 바로 그녀가 민호를 두고 사라진 때와 일치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마도 민호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아들이 자신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을 원치 않았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왜 민호를 고아원에 보냈을까? 왜 김준혁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문득 김준혁은 자신이 당시 서지연과 막 결혼했던 시기임을 깨달았다. 그의 결혼 소식은 신문에도 크게 실렸다. 윤미라는 아마도 그런 김준혁의 새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아, 미라야. 김준혁은 중얼거렸다.
저녁 식사 시간, 김준혁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민호는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수아와 함께 학교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식사 후 김준혁은 민호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느꼈다. 민호야, 내 어머니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는 6년 전부터 암으로 투병 중이었단다. 김준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3년 전 내가 말한 그때 병이 많이 악화되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암이었어요? 그래. 아마도 내 어머니는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거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엄마는? 김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확실한 건 알 수 없어. 마지막 병원 기록은 3년 전이야. 그 이후로는 찾고 있는 중이야.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다. 김준혁은 급히 그를 따라갔다. 민호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제 이걸 열어볼 때인 것 같아요. 그가 속삭였다. 김준혁은 민호의 옆에 앉았다. 민호는 천천히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윤미라의 단정한 필체로 가득 채워진 편지였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왔다는 뜻이겠구나. 먼저 엄마가 너를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란다. 엄마는 병이 있단다. 오래전부터 싸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너에게 이 고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내 아들이 엄마의 아픔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그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야. 우리는 오래전 깊이 사랑했지만 여러 이유로 함께할 수 없었어.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난 그의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단다. 하지만 지금 내가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내 아버지를 찾아가렴. 그는 좋은 사람이야. 비록 너에 대해 모르겠지만 그가 알게 된다면 반드시 너를 받아들일 거야. 민호야, 엄마가 없어도 넌 혼자가 아니란다. 항상 사랑해, 내 소중한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민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김준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민호를 품에 안았다. 미라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 내 아버지로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정이 뒤섞였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혁은 회사에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는 자신에게 13세 아들이 있으며 앞으로 그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김준혁의 개인 비서들은 쏟아지는 언론의 문의에 대응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김준혁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는 윤미라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내야 했다. 살아있든 아니든 그녀의 진실을 알아야 했다. 박 대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윤미라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호스피스 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보였다. 김준혁은 그날 오후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민호야, 나와 함께 가겠니?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가는 거야. 김준혁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고 싶어요, 아빠. 아빠라는 단어에 김준혁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것은 민호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호스피스 센터는 서울 교외의 조용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은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건물은 차분한 베이지색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김준혁과 민호가 차에서 내려 입구로 향할 때 둘 다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준비됐니? 김준혁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접수처에서 김준혁은 자신을 소개하고 윤미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검색한 후 수간호사를 불렀다. 김 선생님, 저는 이 센터의 수간호사 박지영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다. 윤미라 씨에 관해 문의하신다고요? 네, 제가 그녀이. 김준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민호, 그녀의 아들입니다. 박지영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 민호구나. 내 어머니가 많이 이야기했단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제 엄마를 아세요? 엄마는 어디 계신가요? 박지영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우선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박지영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윤미라 씨는 3년 전 5월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당시 그녀의 상태는 많이 악화되어 있었어요. 김준혁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가 여기서 돌아가셨나요? 박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곳에 오신 지 약 2개월 후였습니다. 7월 말이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죽음을 예상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김준혁은 민호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았다. 그녀는 매우 용감했습니다. 박지영이 계속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고 항상 아들 이야기를 했죠. 그녀의 유일한 걱정은 민호였어요. 왜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죠? 김준혁이 목이 메어 물었다. 그녀가 원치 않았습니다. 박지영이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고 아들의 아버지. 당신에게는 더더욱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새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윤미라는 끝까지 그와 민호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도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혹시 엄마가 남긴 게 있나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남긴 몇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도 있어요. 비디오요? 김준혁이 놀라서 물었다. 네, 그녀는 생애 마지막 몇 주 동안 비디오 일기를 남겼어요. 아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죠.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박지영은 그들을 작은 창고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환자들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윤미라라고 적힌 상자를 꺼냈다. 이게 그녀의 모든 것입니다. 비디오는 이 USB에 복사해 두었어요. 김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와 USB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윤미라 씨가 묻힌 곳도 알 수 있을까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화장되었고 그녀의 요청에 따라 한강에 뿌려졌어요. 박지영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곳 정원에 그녀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들은 박지영을 따라 호스피스 센터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갔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돌 표지판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윤미라 1980-2020 영원한 사랑으로라고 새겨져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어머니의 표지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돌을 쓰다듬었다. 엄마, 저 왔어요. 그가 속삭였다. 김준혁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라야, 늦어서 미안해. 이제 우리 아들은 내가 돌볼게. 그들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윤미라를 추모하며. 마침내 김준혁이 일어섰다. 가자, 민호야. 집에 가서 엄마의 비디오를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김준혁도 말없이 운전에 집중했다. 둘 다 윤미라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지연과 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땠어요?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준혁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호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민호야. 민호는 처음으로 서지연의 품에 자신을 맡겼다. 그는 조용히 흐느꼈고 서지연은 그를 꼭 안아주었다. 저녁 식사 후 김준혁은 민호를 서재로 불렀다. 비디오를 보고 싶니? 혼자 보고 싶다면 이해할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랑 같이 보고 싶어요. 그들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윤미라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둘 다 숨을 멈췄다. 화면 속 윤미라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예전의 생기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 앉아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 민호야.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넌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되었겠구나. 엄마가 너를 두고 떠난 이유도. 윤미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정말 미안해, 내 아들.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그리고 너를 혼자 남겨두어서. 하지만 엄마는 내가 엄마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보다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 이기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민호는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윤미라가 계속했다. 내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도 미안해. 그는 좋은 사람이야, 민호야. 단지 우리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그를 찾았다면 그는 반드시 너를 사랑해 줄 거야. 화면 속 윤미라는 작은 사진을 들어보였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김준혁과 윤미라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란다. 김준혁. 우리는 대학 시절에 만나 오랫동안 사랑했어. 그리고 너는 그 사랑의 결실이야. 김준혁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윤미라의 비디오 일기는 총 7개였다. 각 비디오에서 그녀는 민호에게 자신의 삶, 그들의 추억, 그리고 민호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마지막 비디오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이틀 전에 녹화된 것이었다. 민호야, 이제 엄마는 정말 지쳤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김준혁 씨에게. 만약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알아주세요. 저는 당신을 항상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부탁드려요. 마지막 비디오가 끝나고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민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김준혁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엄마는 정말 용감했어요. 마침내 민호가 속삭였다. 그래, 내 어머니는 항상 강인했어. 김준혁이 대답했다.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준혁을 바라보았다. 저도 아빠를 알게 되어 기뻐요. 김준혁은 민호를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 아들. 이후 며칠간 김준혁은 민호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DNA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민호를 자신의 합법적인 아들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그의 명성과 영향력 덕분에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서지연은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민호의 순수함과 고통에 마음이 열렸다. 그녀는 점차 민호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지연 씨, 어느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제가 여기 있어서 불편하시죠? 서지연은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민호야.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정말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지. 서지연이 미소 지었다. 내가 여기 온 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야. 특히 내 아버지에게.
민호는 웃었다. 그것은 그가 이곳에 온 이후 지은 가장 밝은 미소였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김준혁의 회사 이사회 일부 멤버들이 갑작스러운 사생아 등장에 불만을 표했다. 그들은 이것이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김준혁이 집에서 서지연에게 말했다. 민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를 숨기지 않을 거야. 서지연은 남편의 결연한 의지에 감동했다. 당신이 옳아요. 민호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밤 김준혁은 윤미라의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개인 일기, 민호의 어린 시절 그림들,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김준혁이 20년 전 그녀에게 선물한 반지가 있었다. 약속의 반지. 그가 속삭였다. 그것은 언젠가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다. 다음 날 김준혁은 민호를 데리고 한강으로 향했다. 윤미라의 유해가 뿌려진 곳이었다. 엄마는 한강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호가 말했다. 우리는 자주 이곳에 소풍을 왔었죠.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와 나도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단다. 그녀는 항상 강물을 바라보며 시를 읊곤 했지. 그들은 강가에 서서 잠시 윤미라를 추모했다. 김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내 어머니의 반지야. 내가 오래전에 그녀에게 선물한 거란다. 그가 상자를 열어보였다. 이제 이 반지는 너에게 주고 싶어. 내 어머니와 나의 사랑의 증표로. 민호는 감동해서 반지를 받았다. 정말 감사해요, 아빠. 그리고 이것도. 김준혁이 다른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새 목걸이가 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윤미라, 김준혁 그리고 민호의 사진을 합성한 것이었다. 우리 가족의 모습이야. 김준혁이 말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 민호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이제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준혁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김준혁이 놀라서 물었다. 김준혁의 어머니는 냉랭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게 내 아들이라는 아이구나. 민호는 긴장하며 김준혁 뒤로 물러섰다. 김준혁은 민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네, 어머니. 이 아이는 제 아들 민호입니다. 그가 당당하게 말했다. 그 여자의 아이라니. 김준혁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난 20년 전에 그 여자를 거부한 이유가 있었어. 김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민호 앞에서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아이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지고 있어. 이사회 멤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 아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마. 멀리 유학 보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만하세요. 김준혁이 소리쳤다. 민호는 제 아들입니다. 제 혈육이고 제 책임이에요. 20년 전 어머니 때문에 윤미라를 떠났던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이번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다. 김준혁의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내가 나보다 이 아이를 선택한다는 거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아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준혁의 어머니는 한동안 아들과 민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어쩌면 작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일어섰다. 좋아. 내 선택을 지켜보마.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할 거야.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민호는 조용히 김준혁을 바라보았다. 저 때문에 할머니와 싸우게 해서 죄송해요.
김준혁은 민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할머니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언젠가는 너를 받아들일 거야. 그날 밤 김준혁은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갈등이었다. 그의 가족은 항상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했다. 그들에게 있어 불륜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김준혁은 더 이상 그런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20년 전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윤미라를 떠났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윤미라, 민호, 그리고 그 자신까지.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혁은 회사에 중요한 발표를 준비했다. 그는 모든 이사회 멤버들과 주요 임원들을 대회의실로 소집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개인적인 결정을 공식화하려 합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민호는 제 친아들이며 저는 그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 상속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몇몇 이사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서로 속삭였다. 회장님, 이런 결정은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김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가족 가치를 중시해왔습니다. 제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어떻게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더불어 저는 KJ 희망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편부모 가정과 고아원 아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제 아들의 경험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감동과 존경의 침묵이었다. 김준혁의 결단력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에 많은 이사들이 마음을 움직였다. 회장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마침내 최고령 이사가 일어나 말했다.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준혁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 가족 모두 함께 할 거야. 저녁 김준혁은 가족 모두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서지연, 수아, 그리고 민호까지. 그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더 기다리고 있었다. 김준혁의 어머니였다. 민호는 긴장했지만 김준혁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수아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그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민호도 가끔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김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특히 어머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혁의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늘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김준혁이 계속했다. 민호를 제 아들로 공식 인정하는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김민호입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바뀐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준혁이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원한다면 앞으로 내 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쓸 수 있어. 김윤민호.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그가 바라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흔적을 모두 간직하는 것. 감사합니다, 아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불어 김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윤미라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김준혁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민호를 바라보았다. 너 음악을 하니? 민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피아노를 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작은 호기심이 엿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김준혁의 집으로 돌아왔다. 김준혁의 어머니도 함께했다. 거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랜드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연주해보겠니? 그녀가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김준혁을 바라보았고 그가 격려의 미소를 보내자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쇼팽의 녹턴하프, 군호, 이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민호의 연주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넘어 깊은 감성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윤미라의 영혼이 민호를 통해 연주하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고 김준혁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정말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민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 나는 내 어머니의 연주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단다. 김준혁의 어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학 축제 때였지. 그녀는 정말 아름답게 연주했어.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준혁은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니. 그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가 윤미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그녀가 민호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전통과 기대, 그것들이 나를 완고하게 만들었지. 어쩌면 내가 실수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녀는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 눈은 정말 내 아버지와 닮았구나. 하지만 그 표정은 내 어머니의 것이야. 민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에게 시간을 좀 줄래? 김준혁의 어머니가 말했다. 할머니로서 너를 알아가고 싶구나. 민호의 눈에 희망이 어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김준혁은 민호와 함께 발코니에 섰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 김준혁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저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김준혁이 미소 지었다. 내 할머니는 고집이 세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란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아빠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김준혁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다. 그래, 정말 많이. 내 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너야. 민호는 미소 지었다. 저도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빠도요. 김준혁은 민호를 안아주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1년 후 김준혁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민호는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그곳에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서지연은 민호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수아와 민호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자란 남매처럼 친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김준혁의 어머니에게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민호를 멀리하던 그녀는 점차 손자의 재능과 인격에 마음을 열었다. 특히 민호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는 그녀에게 과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일종의 용서처럼 느껴졌다. 윤미라 장학재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첫 해에만 50명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그들 중 다수는 고아원 출신이었다. 민호는 종종 장학생 선발 과정에 참여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전했다. 김준혁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가족의 밤으로 정해져 모두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매년 7월 말 윤미라의 기일에는 가족 모두가 한강에 가서 그녀를 추모했다. 그들은 강에 꽃을 띄우고 민호가 피아노로 녹음한 연주를 들으며 조용히 그녀를 기억했다. 그해 여름 민호의 14번째 생일에 김준혁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민호야,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너를 임신했을 때부터 쓴 일기야. 호스피스 센터에서 발견했단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윤미라의 깔끔한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 나는 기적을 알게 되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 준혁의 아이. 우리의 아이. 비록 그에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가며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고마워요, 아빠. 그가 김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었구나. 김준혁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민호야,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때 너는 아마 많은 질문을 갖게 될 거야. 왜 나는 내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왜 끝까지 너와 함께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알아주렴. 내가 한 모든 선택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언젠가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를 원망하지 마. 그는 알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가 알게 된다면 틀림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 민호,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란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 민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났다. 엄마. 그가 속삭였다.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만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창을 스쳤고 민호는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인 것 같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일어났다. 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말했다. 저 생각한 게 있어요. 윤미라 장학재단에서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김준혁과 서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니? 김준혁이 물었다. 음악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김준혁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고통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그것을 다른 이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바꾸고 있었다. 멋진 생각이구나. 김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오후 김준혁은 민호와 함께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들은 새로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고 곧 윤미라 음악 멘토링이 공식 출범했다. 첫 수업날 민호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다. 그의 첫 학생들은 모두 고아원 출신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눈에서 민호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가 밝게 인사했다. 저는 김윤민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음악의 아름다움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민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첫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서울역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를 진정한 가족과 연결시키고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운명의 순간이었다. 엄마, 보고 계시죠? 민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피아노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상처와 아픔을 넘어 사랑과 희망의 새 장이 열리고 있었다.